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를 소개해드릴 김선경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한 이론 부분부터 다시 보실 텐데요. 저번 시간에도 보셨던 것처럼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경영혁신과 ERP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급 범위에서는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관리회계의 이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급 범위는 재무회계의 이해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세 구분, 상세 내역인데요. 우리 ERP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한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요. 크게 1급으로는 재무회계 안에서는 회계의 정의와 목적부터 시작해서 회계 정보에 대한 계정별 처리까지 분류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문제가 객관식으로는 총 9문항, 그리고 주관식으로는 총 3문항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총 6문항의 객관식 문제와 그리고 3문항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가, 관리회계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가의 개념과 분류 부분에 대해서 각각 3문항씩의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급 범위에서 보시면요. 2급은 우리 1급의 재무회계와 동일한 범위로만 출제되고 있고요. 다만 같은 범위이긴 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급은 객관식 총 1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문항은 앞에서 보셨던 경영혁신과 ER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해서는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기준서에 의해서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은요, 총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3가지 속성은 미래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예측 가치, 그리고 과거 예측치에 따라서 우리가 사건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자, 3번 미래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리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회계에서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으로 이어져 있는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에 대한 현금의 유동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본 변동표도 말 그대로 자본이 변동하는 일정 기간의 자본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석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보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동안에 자산, 부채, 자본 등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부분을 다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우리 차감한 이익 등에 대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 3번과 4번에 대해서도 현금 흐름표와 자본 변동표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다음 중 계정과목별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산에 대한 성격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은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현금화 가치가 가장 빠른 순서부터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뜻하고요. 비유동자산은 1년이 지나야 현금화 가치가 생기는 것들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비유동자산 쪽에서 정확한 구분으로 연결된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우리가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비유등과 마찬가지로 1년 넘어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고요. 자, 두 번째, 유형 자산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 반대로 사와서 판매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을 팔자마자 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들어가죠. 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그러한 자산들, 대표적으로는 비품, 그리고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기계장치,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산만이 유형자산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이 나옵니다. 자,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실용신앙권,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영어권이 바로 무형자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무형자산은 그 가치가 바로바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 부분의 임차보증금입니다. 자,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임차, 빌림으로써 발생되는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직장인, 사회초년생이신 경우에도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보증금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 문제는 주관식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주 생산성에 대한 생산성의 2019년도 1월 15일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을 계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019년도 1월 15일에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입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이라는 것은요, 단기는 1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년 이내에 우리가 가치를 증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또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처분했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채권을 판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보기 한번 보실게요. 주 생산성은 2018년도 10월 5일에 50만 원에 취득한 단기매매 증권을 2019년도 1월 15일 날 55만 원에 처분하였다. 2018년도 12월 31일 결산 시에 공정가치는 46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요, 바로 지금 시점은 19년도 1월 15일이지만 이미 작년 12월 31일에 결산 시에 공정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자, 단기매매 증권뿐만 아니라 회계에서는요, 결산 시마다 계정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시장가치, 공정가치와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평가 손실 또는 평가 이익이 발생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원으로 취득한 단기매매 증권이 이미 12월 31일 시점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그 가치 하락만큼 평가 손실로 미리 처리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가치는 46만 원이 된 겁니다. 46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46만 원의 금액과 55만 원의 금액에 대한 차이를 구하시면 정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죠? 9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9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자, 반드시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 시점과 그리고 혹시 그 이전에 평가된 정보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관리회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지금 CVP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원가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공장이라고 한다면 공장의 생산량, 그리고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라고 한다면 판매량을 뜻하는 조업도, 그리고 우리가 판매량에서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고 한다면 총 매출이겠죠. 총 매출에서 총 원가를 제외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석입니다. 자, 이 분석에서는 기업의 손익구조를 파악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CV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공헌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공헌이익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판매가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 공헌이익을 구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제외하셨을 때 우리 회사로 회수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공헌이익률은 단위당 공헌이익을 단위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일정한 경우에 단위당 변동 원가가 감소하면 단위당 공헌이익도 감소한다. 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공헌이익은
우리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외했을 때의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해야 되는 변동비가 감소한다면 공원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손익분기점에서의 총 공원이익은 총 고정 원가와 일치한다. 네, 이건 맞습니다. 자, 4번 공원이익률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네, 이 부분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의 2019년도 개별 원가 계산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매출 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2019년도 초에 제품 재고는 30만 원이고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제품 재고는 60만 원이다. 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이 주어져 있죠. 그럼 제품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내용이고요. 제품 매출 원가는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림을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조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있어요.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것은요. 기초 제공품에 우리가 기중에 사용했던 그런 모든 제조 원가를 기말 제공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보이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보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제조 원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말 제공품은 0인 상태니까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품 재고 30만 원에서 200만 원 플러스 하시고 거기에서 재고 60만 원을 차감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형식의 계산을 통해서 1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70만 원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반드시 숫자로만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1700000 이렇게만 넣으셔야 돼요. 점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은 실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실무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메뉴를 열어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본 정보 관리 부분과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급은 기본정보관리와 재무회계, 세무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 모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초정보관리 부분은요. 시스템 관리라는 통합 모듈, 공통 모듈과 그리고 회계관리의 기본정보관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쪽에서는 전표 장부 관리부터 자금 관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관리. 자, 이 밑에 제가 메인 매출장 포함이라고 해놨는데요. 메인 매출장은 사실 전표 장부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원장이에요. 현황.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같이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회계는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 부분에서 원가 보고서, 원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 같은 경우는 관리회계를 제외한 윗부분이 지금 1급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지금 재무회계 쪽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 자금,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제외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이 교육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평소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실 때 사용하실 화면입니다. 핵심 ERP라고 해서 더존에서 주관하고 있는 화면, 더존에서 보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ERP, 핵심 ERP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시스템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메뉴 선택이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전체 메뉴를 제가 1급 기준으로 전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보기에 이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이제 모든 메뉴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캡처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 시스템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가장 첫 번째 범위에 있던 기본 정보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계 관리 부분부터는 우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원가 회계, 관리 회계 부분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실무 문제는요. 입력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뉴에서 지금 어떤 기능으로 이 메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가장 이제 또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전표 장부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표 장부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원장 그리고 일월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 부분은 딱 한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기본 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사는 ERP를 도입하고 회계 모듈에 대한 환경 설정을 마쳤다. 다음 중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하단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가도 되지만 우리 첫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우리 메뉴에 우측에 메뉴가 쭉 나열되어 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 안에서 환경 설정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메뉴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메뉴는 바로 시스템 관리에 회사 정보, 등록 정보 부분에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통적으로 모든 4가지 모듈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생산, 물류 쪽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 부분에서 설정되어 있는 유형값에 따라서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전표를 투입하는 결의부서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통제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산 통제는 회계 20번 부분에 보시면요. 예산 통제 구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유형은요. 사용 부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전표 입력 시에 입금, 출금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자, 입출금 전표는요. 회계 22번에 보시면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3번. 일반 거래처와 금융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코드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거래처 코드를 우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은요. 회계 25번 부분을 보시면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라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지정해주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고요. 3부터 10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의 자릿수만 지정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5라고 되어 있는 건 5자리로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틀린 설명이죠. 자, 마지막. 월마다 발생하는 거래를 편리하게 입력하기 위해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전표 복사 기능은요. 우리 회계 부분에서 34번을 보시면 전표 복사 기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표 복사 사용 여부는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처럼 메뉴를 실행하셔서 그 메뉴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찾아내시거나 또는 특정한 검색 조건을 넣으셔서 원하는 현황에서의 금액을 구하시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말고도 우리가 붕괴를 직접 입력을 해서 그 결과값으로 변동된 값을 구하시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실무 프로그램을 교육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